카스는 1960년 침묵의 봄 집필 도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집필 도중에 60년도 처음 진단한 의사가 상태의 심각성을 거짓말하며 안심시킨 까닭에 두 번째 의사에게는 모든 것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암은 빠르게 전이 되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때문에 카스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쉽게 지쳤으며 글을 쓰는 것도 힘들어했다. 협심증, 각종 궤양, 반복적인 안구 감염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암이 목표에까지 퍼져서 글씨를 써야 할 손이 무감각해지고 말았다. 그는 개인 비서 진 데이비스에게 자료 조사와 타이핑 편지 작성을 맡겼다. 동시에 인식 공격을 사용하는 업계의 적들을 굴복시키고 과학적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엄격히 막았다.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게 확실한데 도로시에게 보낸 편지에서조차 이런 고통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는 침묵의 봄을 완성했다는 데 안도감을 표했고 책의 성공이 가져다준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낙담했으며 회복에 대한 불가능한 희망을 품었다. 카스는 분노와 도덕적인 책임으로 침묵의 봄을 쓰기 시작했고 끔찍한 문제를 목격하고 이해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메스꺼움, 피로, 암 말기에 찾아온 장애를 겪는 와중에 미혼의 몸으로 혼자 조카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며 책을 완성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설령 손을 들어버리거나 포기한다고 해서 그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책의 존재 자체가 그의 강인한 성격과 깊은 헌신을 증언해준다. 56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몇 달 전 오디본 협회 연설에 나선 그는 혁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첼 카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환경혁명에 기여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입니다. 비록 이런 임무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물러서지 않는 인내심, 장애물을 극복하겠다는 결의, 그토록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이 임무를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귀하게 생명이 다해갈 때까지 이렇게 했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서문의 린다 리어의 말을 봅니다. 1962년 7월 뉴욕 타임스 머리 기사는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올여름 침묵의 봄이 상당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에 연재된 후에 침묵의 봄을 단행본으로 묶어서 그래서 레이첼의 경고는 화학살충제의 사용, 과학의 책임, 기술 진보의 한계에 관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 출간 18개월 후인 1964년 봄 카슨이 56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그는 DDT의 미국 내 제조 금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요청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내었다. 카슨의 저작은 인간과 자연계의 관계를 변화를 불러오고 환경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침묵의 봄이 맞이한 당시의 문화적인 기상도를 기억하기란 또 의지 확고한 저자에게 퍼부은 분노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화학살충제의 오용으로 우리 자신이 서서히 독극물에 중독되고 있다는 카슨의 주장은 오늘날에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1962년 침묵의 봄이 출간될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다. 카슨은 새로운 부가 등장하고 사회적인 순종이 강조되는 시기에 이 글을 썼다. 냉전으로 인해서 의심과 불가능이 극도에 이른 시대였다. 화학산업은 전후기술 발전의 최대 수혜자였고 국가의 부를 이끈 중요한 견인차 중의 하나였다. DDT는 농업에서 각종 해충을 박멸했고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을 막아주었다. 핵폭탄이 미국의 군사적인 주적을 완전히 경멸했듯이 살충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힘의 균형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빳빳하게 풀먹인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화학자들이 신에 필적하는 지혜를 가졌으리라는 대중은 기대했으며 또 확신했다. 화학자들의 연구는 대단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졌다. 전후의 미국 사회에서 과학은 신이었고 또 그 과학은 남성 위주의 영역이었다. 카슨은 과학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거둔 적이 없는 아웃사이더였다. 먼저 그는 여성이었고 그는
또 선택한 생물학은 핵의 시대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 분야였다. 그의 경력은 기존 간섭에서 한참 또 떨어져 있었다. 특정 학회에 가입하지 않았고 특정 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았다. 그는 몇몇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일반 대중을 위해서 글을 썼다. 그런 독립심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봤다. 하지만은 침묵의 봄이 출간될 무렵 아웃사이더이던 카스너 상태는 확실한 이점으로 작용했다. 과학계는 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오히려 소속되어서 오늘 기회를 받는다면 제대로 말을 못할 텐데, 그렇죠. 레이첼 카스는 자연학습 운동의 적극적 동조자이던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하게 지냈다. 어린 시절에 카스는 펜실베니아 주의 스프링데일의 오염되지 않은 엘러게니 강 두 개 놀곤 했다. 피츠버그 북쪽에 자리한 이 지역의 야생동물과 식물을 관찰했는데 특히 새들의 습성에 관심을 가졌다. 가난과 불운한 가정사를 겪었지만은 그의 어린 시절은 외롭지만은 않았다. 독서를 좋아했고 10살 때 어린이 문학 잡지에 처음 글을 발표할 만큼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었다.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에 입학할 무렵에 그는 영국 낭만주의 문학을 폭넓게 읽으며 자기만의 미션, 자기만의 놀라운 비전을 닦아나갔다. 에너지 넘치는 여성 동물학 교수는 영문학보다도 생물학을 전공하도록 카슨을 이끌었고 지적 지평을 넓혀주었다. 그 과정에서 카슨은 과학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무언가 글감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과학 분야에 몸담기로 결정했지만 1930년대 여성은 이 분야에 활동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장학금을 받아서 우주 생물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동안 그는 바다와 사랑에 빠져서 여성 연구자가 얼마 되지 않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외롭게 해양형 생물학을 공부했다. 1932년 동물학 석사 학위를 마친 그에게는 도움을 줄 멘토도 공부를 계속할 충분한 돈도 없었다. 공정보건대학원에서 연구실 조수로 일하면서 운 좋게도 실험유전학 분야에서 몇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과학 분야에서 취직할 기회가 줄어들자 그는 볼티모어 선의 체스 피크만의 자연에 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카슨은 과학과 글쓰기 중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두 가지 모두의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글도 쓰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네요. 어려서부터 카슨은 지구의 기량인 역사에 가정을 가졌다. 지구 역사의 패턴과 리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양, 진화하는 생명체, 다양한 생명 요소의 교차와 연결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생태계 전체를 조망할 줄 아는 그는 생태학이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전부터 이미 생태학자였다. 엘러게니 언덕을 헤집고 다니던 어린 시절 그것에서 발견한 조개 화석으로 한때 이 일대를 뒤덮었던 바다 생명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뱀장어 수조의 염도 변화를 실험하면서 대륙과 이어진 강에서 사르가소해로 이주해온 고대 어류의 생활사 연구에도 열심히 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바다를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은 첫 번째 제 바닷바람을 맞으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책에서는 어리던 본능, 조류의 변화, 모이 찾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극히 평범한 바다새와 또 새가락 도요가 등장해서 파타고니아에서부터 북극 언어로 긴 여행을 떠난다. 시작부터 카슨은 스스로 다른 생명체의 친근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런 관심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어졌다는 거고, 석탄을 하는 거대한 두 전기 공장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 스프링데일은 서서히 어두운 폐허로 변해갔고 대기는 화학가스 배출로 더럽혀졌으며 강은 공장 폐수로 오염되었다. 카슨은 이런 현실에 도망갈 수 없었다. 기업체들은 자신의 고향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1930년에 카슨은 볼티모어의 업국에서 해양 생태계에 관한 시간제 라디오 작가 일을 하게 되어졌다.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됐고 1년 뒤에 카슨은 업국 해양 생물 학자가 되어졌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보니 글 쓰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바다의 가장자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졌고, 가서는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할 때는 늘 새롭게 등장한 불이란 징조에 관심을 표명했다. 제 힘에 취해 인류는 자기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실험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그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도덕적인 책임감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걱정을 했다. 이렇게 DDT는 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대해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단한 노력에 사물인 침묵의 범은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유독성 화학물질을 생태계로 그대로 흘려내보내도록 허락한 정부를 향한 과감한 도전이었다. 침묵의 범과 나중에 의회 청문회에서 카스는 매우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사용한 독극물의 유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인간의 몸은 외부 물질의 침투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환경 속에 존재하는 유독물질에 취약하다고 카스는 경고했다. 이렇게 인간의 건강한 환경 상태의 궁극적인 반영이라고 믿었다. 1962년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는 화학업계는 이전 정부 간행물의 편집자이기도 또 박사학위도 없고 학회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여성 과학자, 바다에 관해서 아름다운 책을 쓴 이 여성이 화학제품의 신뢰성을 뒤흔들고 그 신뢰의 의문을 던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 그래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침묵의 범과 관련해서 카스는 또 다른 개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폄하와는 별도로 훨씬 더 강력한 적은 바로 급속도로 퍼져가는 유방암이었다. 자신이 또 암에 걸렸지만은 오늘같이 어떤 대체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네요. 레이첼 카스는 세상을 뜨기 전에 자신이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냈음을 알았다. 메달을 받았고 사후인 1981년에는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다. 사후에도 이렇게 침묵이 보면 모든 세대에 자연계와 관계를 재평가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레이첼 카스는 자신이 그토록 확신한 생태계의 미래를 끌어안을 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고향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경이로움과 겸양은 침묵의 범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네요.